이 시간은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개인주의자 선언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 최소한 그들을 참아주기라도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은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유를 때로는 자제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들과 타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연대해야 하는가?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방편이다. 개체로서는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한 호모사피엔스는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사냥하고 겨울을 견뎌내며 진화의 고리의 정점에 섰다. 인간에게 있어 타인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고의 유용한 자원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이기만 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흰개미나 꿀벌과 같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집단과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하는 숭고한 유기체고 개인은 이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나사못인 것이 아니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신의 나라로든 집단에 대한 헌신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몰고 가는 피리소리는 불길하고 미심쩍다. 인간 세상에 정답은 없고 현실에서 유토피아는 대체로 디스토피아로 실현되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집단이 거꾸로 개인의 행복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순간 집단이라는 리바이어던은 바닥의 물로 돌아가 개인을 삼킨다. 집단 내에서의 서열,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의 기준인 사회에서는 개인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다리 위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매달려 있다가 때가 되면 무덤으로 떨어질 뿐이다. 행복의 주어가 잘못 쓰여 있는 사회의 비극이다. 고민의 출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행할까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기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성취하여 평화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릴 위험 없이 강남역, 홍대 앞에서 새벽까지 젊은이들이 술 먹고 심지어 길바닥에 쓰러져 자기도 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로는 적어도 세계 상위 20% 또는 10% 내에 드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싫어서 이민 가고 싶다고들 하지만 세계 지도를 놓고 정말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열 몇 곳을 빼고는 살기 좋다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인류의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걸 두려워하고 사회에 절망한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양극화, 빈부격차, 불평등, 취업난, 저성장. 그런데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런 보편적 질환만으로도 힘든데 우리 사회 특유의 체질이 증세를 점점 악화시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지루하게 배우던 로크, 밀, 몽테스큐에 루소 등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지금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그 개인주의 말이다.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냐. 19세기 얘기를 21세기에 하고 있냐는 반문이 나올 것이다. 글로벌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앞에 포스트 내지는 후기가 붙은 길고 복잡한 대안을 얘기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은 이거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이전에 구자유주의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 사회일까? 자본주의 후에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본주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근대적 의미의 개인을 존중해 본 경험이 없이 탈근대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닐까? 내가 프롤로그에서 무려 인간 혐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고백한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개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억압이다. 이에 관한 선명한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인 내게 몽둥이를 주며 자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그걸로 때리라고 하셨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사의 체벌권을 위임한 것이다. 난감했다. 한참 예민하고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끼리 완장 하나 채운다고 누가 누구를 체벌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 내게 맞아야 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그들을 때려야 하는 나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하는 짓이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규율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결국 그부들을 때리지 못했고 담임으로부터 무능한 놈이라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런 꼴 당하기 싫어서 이호론 반장 같은 건 절대 맞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음 해에는 누구 한 명만 잘못하면 반 전체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아야 했다. 선생님들의 취향은 참 다양하시더라.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달았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상명하복, 집단 우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 감정, 취향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곤 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닿는 좋은 글씨였다. 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법학서적 속에서 비로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 그 불온한 단어인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겨우 한 세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왜 개인주의인가?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다층적 갈등 구조의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주체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개인이 먼저 주체로서야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여 이를 존중할 수 있고 책임질 한계가 명확해지며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최선인 전략을 사고할 수 있다. 우리가 서구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개인들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우리 사회 존립의 근거인 가장 근본적인 사회계약, 즉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그렇다. 이건 모두 유치원 때부터 배워온 지루할 정도로 상식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슬플 만큼 이 사회에 내면화되지 못한 이야기이다. 뭔가 오랜 역사를 가진 명품을 수입하기는 했는데 장신용에 그치고 있다. 다들 뻔히 아는 것인데도 누구도 새삼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들 하지만 알고 보면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머리로는 반대하지 않는 공통 분모는 이미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평생 이를 적용하는 일을 하는 법관에게 개인주의라는 말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더니 말살하고 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는 근대 계몽주의, 합리주의와 함께 발전하며 서구 사회의 근간을 형성했다.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그렇기에 사회에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자신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을 수긍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한다.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의식이 균형을 잃은 사회가 바로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이다.
물론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인간상 자체가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진화론, 뇌과학,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그런 비합리성까지 고려해 인간과 사회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태도는 오히려 더욱더 필요하다. 현대의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비합리성까지도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인주의는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로 전락하여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마저 저해할 뿐이다. 자기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하고 타협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 합리성이다. 이와 동전의 양면처럼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도록 반대 인센티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합리성이기도 하다. 새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다양한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로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답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서 박문수나 판관 포청천처럼 누군가 강력한 직권발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악의를 엄벌하는 것을 바란다. 정의롭고 인간적이고 해안 있는 영웅적 정치인이 후련히 백마 타고 나타나서 악인들을 때려잡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좌우 자판기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 세상은 마치 해방 직후로 타임슬립한 듯하다. 좌빨, 종북, 숫골, 극우, 보수, 진보. 그런데 이 구별에 관한 공인 기준은 없는 듯하다. 발언 몇 가지만으로 양쪽에서 병아리 감별하듯 용감무쌍한 단정을 내린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식이다. 어느 교수가 조선일보에 글을 쓰면 숫골, 글 서두에서 햇볕 정책을 옹호하면 종북. 그런데 그 근거로 1970, 80년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대북 우위 확고화를 들면 극우, 경제 성장 이면에 빈부격차와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 좌빨. 그런데 그가 대치동에 살고 있으면 강남 좌파. 알고 보니 쪽방 사글세면? 글쎄다. 아마도 간명하게 원적지 기준서를 취하지 않을까? 호남인지 영남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이념과 무슨 이념이 대립한다는 것일까? 정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이 스페인 내전 때처럼 대립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이념 정당인가? 두 정당의 공략집을 표지 가리고 읽어서 구분하기란 펩시 챌린지 이상의 도전이다. 한쪽의 인기 공약을 곧바로 다른 쪽이 따라하는 일도 흔하다. 이념 정당은 고사하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정도의 차이도 찾기 어렵다.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다수 의견은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원하되 세금은 더 내길 원치 않고 어떤 문제든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이다. 서구 정치학자를 데려다 한국의 정치 이념품 보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지켜보면 난감해야 할 것 같다. 이념적인 미분화 상태라고 할 것이다. 보수, 진보란 보통 정부의 역할, 복지정책, 조세정책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구별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열렬히 대립하는 사항은 실은 이념 정책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을 사모하느냐와 애양심이 아닐까. 여기에 세대 문제가 결합된다. 조용필 세대와 서태지 세대가 서로 우로빠의 업적이 더 뛰어나다고 싸우는 꼴이다. 자기 세대의 우상이란 결국 자신의 청춘 시절에 대한 자기애다. 객관적이기 어렵다. 우로빠를 모욕하는 안티들에 대한 분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웅에 대한 연민, 이런 정서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갈등은 더 불타오른다.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 더 집착한다. 하지만 정작 현재 청춘들은 과거 우상에 대한 리스펙트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진학, 취업, 결혼,
당장 자기 앞가림하는 것만도 전쟁인 미생의 청춘들에게 기성세대의 이념 논쟁과 역사 논쟁은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낸시랭의 오 마이 갓, 제가 친노 정복이라고요? 전 저 낸시랭밖에 관심 없어요. 낸시는 친낸 종nen이에요. 라는 말은 시사적이다. 포스트 386 세대의 특징인 개인주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만 집중하는 현재주의를 보여준다. 미디어 이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현재의 충격에서 실시간 SNS로 연결되어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이 순간의 현재에만 집중하는 현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라면서 과거의 불의를 극복하고 미래의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식의 20세기적 서사구조가 붕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거대 담론인 이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시대다. 하긴 정신연령이 낮은 나 역시 굳이 무슨 주의자인지 물으신다면 모든 집단주의를 혐오하는 전투적 개인주의자이며 이념보다는 태도가 후진 사람, 그리고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이념이 부재한 곳인데도 이념 코스프레 중인 상황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미 FTA 체결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다층적 갈등 구조의 문제를 진영 논리로 단순화해서 선악구도로 몰고 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념과 무관한 일상적인 문제에도 이념의 꼬리표를 붙이기도 한다. 애국가 3도 낮춰 부르기를 어느 교육감이 추진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은 참으로 흥미롭다. 우리 사회의 많고 많은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얘기하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하는 저희부터 의심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냐, 우리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진보냐고 묻는 사회에서 문제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20세기식 이념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 타도를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는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규제할 것을 주장할 뿐이다. 소수 극우 정당을 제외한 보수 정당 역시 현대적인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부인하지 않는다. 독일의 보수와 진보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연정을 꾸릴 정도다. 이념이란 신념의 체계이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 이념 간 갈등은 혁명운동과 전쟁을 일으키며 수천만 단위 희생을 낳았다. 그러나 정책은 토론과 타협이 가능하다. 탈이념의 시대에는 보수 진보 자체보다 양제가 교대하는 동태적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념이든 정책이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기에 한쪽 처방에 치우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보수와 진보, 정책 정당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성이야말로 정치적 선진국의 기준이 아닐까. 이념 문제 아닌 것을 이념 문제화하는 강박증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 첫째, 실제적으로 필요한 토론과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각 방안의 장단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따지는 머리 아픈 과정을 우리 편의 주장인지 적들의 주장인지로 광속 대치하는 반지성주의를 낳는다. 둘째, 3인성호. 몇몇이 떠들어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 몇몇 소수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념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다 보면 마치 이 사회에 진짜 심각한 이념 대립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인류는 속을 만큼 속았다. 좌우 자판기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폭의 의리와 시민의 윤리.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를 봤다. 황우석 사건을 추적하는 PD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내부고발을 한 과학자의 이야기다. 군더더기 잔재주 없이 전공법으로 달려간다. 익히 아는 내용인데도 가슴이 뛴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악마와 싸우는 건 차라리 쉽다.
선량한 사람들의 절실한 희망과 맞서야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것이 거짓 희망일지라도 말이다. 이 영화야말로 온 국민이 자녀와 함께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황우석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희귀하게도 이른바 보수 진보가 허망한 국익 앞에 하나 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나는 과연 개방된 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경제 주체를 떠난 추상적인 국익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자체부터 의문이었다. 차라리 난치병 극복이라는 인류에 천착한 것이라면 차라리 좀 나았을 것 같다. 이 사건에서 가장 용감했던 사람은 제보자다.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는 영웅이 되기는커녕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일쑤다. 그 고발이 진실이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져도 대중의 정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뒤에서는 저런 사람 무서워서 어디 누가 같이 일하겠어? 라며 수군거린다. 왜일까? 한국 사회의 윤리관이 현대 민주사회의 시민의식보다는 유교적 가족 공동체의 일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가족 윤리를 국가와 사회의 기본 윤리로 삼았다. 아비가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것을 고발한 자식이 더 큰 죄인이 된다. 군사부 일체라 하여 지도자 스승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윗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그 허물보다 더 큰 잘못이 되고 폐륜으로 지탄을 받는다. 가족의 잘못은 감싸고 숨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 된다. 전통 농경사회의 이러한 윤리관이 아직도 21세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잘못을 은폐하는 문화는 투명성도 효율성도 침해할 뿐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치료가 가능했던 초기 단계의 작은 종양이 말기암으로 진행되어 조직을 썩게 만든다. 파렴치한 성추행 교수들이 수십 년째 어린 여제자들을 건드리며 자리를 보존하곤 한다. 사실 한국 사회의 윤리관은 조폭의 의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가 수없이 제작되고 의리가 유행어가 되며 전두환에 대한 장세동의 무조건적인 충성이 미담이 되는 사회다. 사람들의 속마음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구린내가 있어도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공범을 원하는 거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나? 뭐 대단한 정의에 사절합시고 이빠른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자기도 조직 내에서 혜택 받을 건 다 받고 다른 속셈으로 뒤통수를 치는 걸 거야. 우픈 것은 대단한 나쁜 짓을 해볼 배짱도 기회도 없는 소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가당치도 않게 조직의 보스에 감정이입하고 동정한다는 점이다. 현실의 조폭에게 의리 따위는 없다.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보스와 간부들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말단 조직원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조직에 이용당하는 호구에 불과하다. 이득을 분배받는 공범식이나 되지도 못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졌든 결과적으로 당신의 몫을 가로챈 권력자들의 치부를 폭로하여 당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다. 사학비리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재단 이사장의 신복인데 횡령사건을 일으켜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보스에게 앙심을 품은 셈이다. 사건 초기에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사장을 감쌌다. 학교가 비리의 복마전으로 소문나면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사장 일가는 등록금은 물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까지 횡령하여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교내 시설 공사비 중 상당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부실공사를 자초했다. 제보자가 비열한 복수심으로 학교에 오명을 끼쳤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깨닫고 나서야 이사장의 엄벌을 탄원했다.
제보자는 진실을 밝히는 계기일 뿐이다. 한 점 티끌 없이 고결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누가 당신에게 이익을 주고 누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시민이익의 대변자로 보호받고 보상받아야 권력자들이 긴장한다. 발각될 리스크를 고려해 넣도록 만들어야 대범한 도둑질을 못한다. 조심이라도 한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다. 눈먼 의리가 아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인가 보다. 황우석 사건 보도 같은 대단한 일을 해낸 PD조차 방송 제작 대신 스케이트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니 말이다. 탁월한 PD가 남아돌거나 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극도로 중시하는 것이리라. 이상으로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이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살짝 엿보고 갑니다.